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지금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2,000달러 위로 다시금 올라서 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이제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될 법한 그런 상황인 반면에 아직은 사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지금 42,9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안심하기는 아직은 이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42,000달러 위에서의 돌파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아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4를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지금 중립 단계로 살짝 완화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고 지금 52%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켓이 패드희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42,9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지 다음 타깃을 44,700달러로 세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37,900달러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34,8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차트에서 이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게 만약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면 이 추가 후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몇 달에 걸쳐서 이 37,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하지만 이때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줄 때 알트 시즌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건 몇 년 안에 발생할 건데 그때 비트코인은 이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는 게 골드, 금 ETF의 상황과 비교를 하잖아요. 이 금 ETF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게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급등 랠리를 펼쳤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갑자기 훅훅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자금, 큰 손들 투자 자금이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을 목표로 지금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2025년, 2030년 이렇게 조금 큰 폭으로 이 타임테이블을 세팅하고 들어오는 대형 자본이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39,300달러 위에서 지지 반등을 한 뒤에 지금 주간 차트에서 강세 해머 캔들이 형성이 됐다. 이 주간 캔들이 지금 상황 수준으로 마감이 잘 된다라면 다음 주에는 더 큰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앨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폭적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머지않아서 올타임 하이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슈퍼 강세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 예상되는 고점은 30만 달러다. 이렇게까지 조금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근데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2024년 이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반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정도 뒤에 다시 말하면 반감기 이듬해 10월에서 11월 요 사이에 이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곤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가을 아니면 후년 초 요때쯤에 굉장히 큰 가격 움직임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반 이후에 출시된 ETF가 지금 600개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블랙록이 운영 자산 20억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랭킹 3위 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릭 발주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출시 첫 달에 운용 자산을 지금 5억 달러를 넘기게 되면 이게 블록버스터급의 대박으로 간주를 한다. 다시 말해서 블랙록의 지금 현물 ETF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어마어마한 대박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블랙록의 현물 ETF 등 몇 가지 현물 ETF 상품들이 굉장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물 가격을 좀 뒷받침해 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현물 가격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GBTC 매도세였잖아요. 수수료가 워낙 비싼 이 GBTC 환매 물량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우려가 됐었던 한 주였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사실상 매도세가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 출시 11일째 기준으로 봤을 때 GBTC 자금 유출액이 2억 5,500만 달러, 하루 단위로는 최저 수준. 특히 이제 FTX 매도도 끝났고 차익 거래 유출도 거의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하방 압력 재료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GBTC의 이익 실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 GBTC에서 지금 43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초반에 GBTC 매도세 막 팡 하고 터졌을 때 예상을 했던 최소 범위가 50억 달러였거든요. 많게는 10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얼추 최소 단위 수준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되게 조금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헤지 펀드 파라텍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CEO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나름 또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곳인데 지난해 1년 동안 수익률이 341%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 블룸버그가 인터뷰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150%를 조금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341% 엄청 지금 관리를 운용을 잘했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친이라는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당시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특히 FTX 사태 때 이 솔라나에 집중 투자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라나는 지난 1년 내내 올라가지고 900% 폭등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헤지 펀드에서 솔라나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 진짜 FTX 때 솔라나 거의 골러가는 모습이었고 이 솔라나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또 인기 암호화폐다 보니까 시세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1년의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슈가 막 터졌을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금융 시스템 위기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또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1년 농사가 엄청 빡세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또 돌이켜보면 유동성이 또 풍부하다라는 점, 이 테마별 과매도 종목, 지금 솔라나 얘기하는 거죠. FTX 빵 터졌을 때 과매도 나왔던 그런 종목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을 한 게 작년 수익률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배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비트코인 성과를 넘어선 펀드 매니저가 전체 3.9%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 340%다. 이게 지금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 좋은데 특히 이 파라텍시스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랑 솔라나 말고도 MKR, 앱토스, 특히 세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세이를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신규 프로젝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생이 아니잖아요. 업계 대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강세장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목록 리스트가 굉장히 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중장기 대응, 다시 말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조금 가져갈 내지는 기회가 됐을 때 바이더 딥을 할 만한 대상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헤지 펀드에서 지금 주목하는 아이템들, 종목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라텍시스 같은 곳은 직접 채굴 기업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파라텍시스 마이닝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뭐 텍사스, 오클라호마, 캐나다 이런 등지에서 이 채굴 기업을 직접
채굴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채굴 물량을 올해 안에 지금 1분기 안에 2배로 늘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계획을 밝힌 곳이어서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도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어떤 직접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지금 시장에서 관심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잘 됐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어쩌면은 한 5월 전후 시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물론 조금 전망들은 엇갈리죠. 5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7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JP모건은 50%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잘 이슈가 올해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 어떤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출시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레이스케일 상황을 보면 되게 좀 선명하게 짐작 내지는 추측 내지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됐다라면 다른 알트코인 신탁 상품들도 결국에는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자꾸 가로막힌다라면 그레이스케일은 이 역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러프하게나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BTC를 비롯해서 그레이스케일이 그동안 담아뒀던 알트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바라보면 그 다음 이더리움 이후에 알트코인 ETF의 현물 ETF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진 그런 예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사이즈별로 보면 이더리움 그리고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스텔라 루멘 그리고 오른쪽에 뭐 마나, 지캐시, 호라이젠, 체인링크, 라이브피어, 뭐 파일코인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것인가 라는 걸 사실 때려 맞추긴 어렵죠. 때려 맞추긴 어려운데 이 와중에도 조금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대장들 그리고 인기 종목들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인기 종목들 위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라지캡 펀드에서 먼저 이런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출시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승인 심사 과정 중이고 그 다음을 딱 봤더니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라는 종목들이 지금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XRP랑 아발란체가 여기에 새롭게 신규 추가가 됐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폴리곤 매틱이었는데 폴리곤이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솔라나 아니면은 에이다 정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XRP 같은 경우에 요즘에 지금 현물 ETF, 뭐 선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지금 뉴욕 지사에서 미국에서 리플랩스 직원들 중에 채용을 하고 있는 고위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F 담당할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선물 ETF 그리고 현물 ETF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로드맵은 설정이 됐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돼버렸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 블록버스터급 대박의 기준이 5억 달러인데 20억 달러를 지금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어떤 법적인 절차가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힌트 지점은 그레이스케일 어떤 라지캡 펀드나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송 이슈가 지금 걸려 있고 하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는 어쨌든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XRP에 대한 어떤 ETF 상품, 리플의 IPO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 이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법한 종목은 역시나 솔라나나 에이다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XRP나 아발란체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이 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력 프로젝트들이다. 이런 점들도 좀 알트의 포트폴리오 짜실 때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재밌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타코 인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메타코를 인수한 것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그런 지향점, 목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커스터디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는 메타코 인수한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디 시장이 2030년에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 커스터디에 대한 관점이 사실 좀 나이브하게 되게 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커스터디라는 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잖아요. 그런데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NFT 뭐 부동산 자산도 NFT화가 되는 거고 뭐 명품, 미술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식, 채권 등등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한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디지털화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리플이 선두를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넘는 현금을 몰빵을 해가지고 한 방에 메타코 같은 기업을 사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또 선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산의 토큰화가 증가하면 이런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 지금 이거는 사실 JP모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JP모건이 이걸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뭐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하면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채권 상품의 토큰화 이런 거를 막 영국의 바클레이랑 같이 송금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콩 통화청에서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을 때 그 핵심 아이템이 리플의 숙제하는 리서치 대상은 부동산 자산의 실물화였습니다. 토큰화였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모치가 큰 게 부동산인 거잖아요.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어느 정도의 시대가 조금 더 진화된다라면 블록체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자산이 토큰화 됐을 때 그럴 때 리플랩스는 더 이상 국경 간 송금 혁신을 단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정의가 너무 이제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지금 기업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연 티켓을 NFT로 판매를 한다라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우리 일상 생활에 이렇게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사실 공연 티켓을 토큰화 시켜서 안표 사항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티켓도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게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지금 데이비 슈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HSBC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결국에는 안전한 커스터디 제공이 목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커스터디, 고객들의 자산을 잘 보관을 하는 거. 메타코와 HSBC가 파트너십을 맺은 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잘 정말 개런티가 100% 되게끔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걸 지금 리플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처음부터 세팅하기 어려우니까 인수합병의 방식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커스터디 기업을 그냥 사들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리플랩스가 또 현금 유동성도 강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미래 은행의 모습이 그 단면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HSBC나 뭐 시티뱅크, JP모건 이런 데는 엄청 지금 발 빠른 거죠.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은행에 맡긴 현금을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듯이
그걸 통해서 이자를 우리가 받듯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이제 블록체인 시대로 디지털화 됐을 때 나의 자산, NFT화 된 나의 디지털 자산을 은행이 됐든 이런 커스터디 기관이 됐든 커스터디 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은행이 됐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거고 하필이면 또 파트너 기업들을 보니까 또 HSBC 이런 대형 기관들,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시대 바라보면 막 징글징글 하잖아요. 아쉬운 부분도 크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리플이라는 어떤 기업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미 시장에 대한 평가, 입증 이런 과정은 끝났다. 진작에 끝났고 지금 혁신의 어떤 롤모델이 되고 있다. 스스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정말 지금 이 소송 이슈 때문에 이 빌어먹을 소송 이슈 때문에 정말 이 소가리를 꽤 우리가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전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디파이 혁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조금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그 순간에 리플랩스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선 지금 키워드로 얘기를 하자면 메타코, HSBC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브랜드 네임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리플랩스의 혁신적인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상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가 리플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리플의 송금 기술력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든 아니면 송금 기술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든 아니면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했든 직간접적으로 지금 상위 100대 은행 가운데 38곳이 이렇게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이미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면들이 되게 화려해요. 특히 이제 1위 고객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총 자산이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5위 은행이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SBI 그룹에서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I가 엄청 빡세게 일본 은행들의 XRP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바라본다라면 또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38개 가운데 18개 은행은 이미 리플의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 대단한 은행들입니다. 뭐 BNP 파리바, 재팬포스트뱅크, 방코 산탄데르, HSBC, UBS 등등,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오브 몬트리올, 디지뱅크 뭐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또 이미 리플렛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망이 그러니까 백본 시스템의 일부가 리플렛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비전적인 혁신을 우리가 이미 우린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홀더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어쨌든 약식재판 소송 결과도 의미 있게 나왔고 올해 안에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 1심 최종 판결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지나가면 일단 리플이 지금 IPO에 대한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규제 명확성만 되면은 IPO 단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이기고 IPO 간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ETF 담당할 이 고위 임원도 지금 채용 중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왔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됐을 때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 이런 어떤 배경들을 놓고 보면 더 기대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